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2분 남았는데 살살 진행하시죠. 우리 포럼은 정치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게 오셨는데 더 멋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도 비가 온답니다. 어쩝니까? 벚꽃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안타깝게, 그죠? 어쨌든 덕분에 우리 직원들하고 밤에 밑에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경정 교수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앤드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정 교수님 모시고 AI 기술 비즈니스 동향과 사업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경정 교수님이가. 엄청나시죠? 어디 고등학교 어디 특목고 나오셨죠? 중대부고나. 중대부고나 고등학교. 어쨌든 카이스트를 3년 만에 졸업하신 분이에요.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다 하시고 아마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돼서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경희대 계시고 지금 한국 연구재단이나 과기부사단이나 그 교수님들이 돈을 주는 아주 있는데 중점연구소 빅데이터 연구센터를 지금 7년째 하고 계십니다. 7년 전에 이미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는 걸 아시고 미리 선생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만 제가 간단하게 네이버에 있는 걸 공유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연구 쪽에 인공지능 연구 쪽에서는 제가 아시는 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수 좀 배우려고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TV도 갖고 계시네. 이게 무슨 TV입니까? 유튜브. 유튜브. 네, 유튜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경진 교수님을 검색하시면 아마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가 지금까지 하고 또 필요하신 질의응답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마스크 벗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 이렇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없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수찬 교수님께서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AI 기술 비즈니스 동향과 사업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벚꽃이 부산이 너무 이뻐가지고 서울에서는 좀 아직 벚꽃이 없고 목련만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네. 오늘 제가 3시까지 마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분이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되도록이면 나와서 할까요? 네. 예?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에 있으면 또 너무 제가 이렇게 단상에 안 가져서 아니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 다 꺼져도 할 수 있습니다. 불 다 꺼져도 강의할 수 있고요. 어떤 상태든지 강의는 가능합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I가 뭐냐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이란 뭐다? 여기 보시면 어떤 활동인데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에요.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2016년에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AI와 생활, 2030년의 생활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2016년 기억하시죠? 2016년 9월 보고서인데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 와가지고 이스돌 구단이랑 바둑을 둬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때죠. 2016년 3월이었고요. 딱 5년 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그 2016년 9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AI의 붐이 이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 리포트에 보면 인공지능의 정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인데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고 그 지능이라는 건 뭐냐? 어떤 주체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질이다. 여기 써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2년 전에 돌아가신 그 닐슨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의 정의를 2016년 9월에 갖다 쓴 겁니다. 닐슨은 또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러셀과 노빅이라는 사람 여러 제자 중에 러셀은 지금도 버클리 대학 교수고 노빅은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995년에 AI 교과서를 썼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라는 교과서를 썼는데 그 교과서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과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쓴 교과서인데 이 책에서도 AI라는 건 뭐냐? 레셔널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다. 합리적인 어떠한 행동자, 대리인,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언론 기사나 뭐 할 때 보면 인공지능이란 뭐 사람같이 뭐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뭐 사람보다 잘하는, 자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쓴 논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거와 비슷해요. 여기서는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저는 거기다 좀 더 플러스한 게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2018년에 UC 버클리의 교수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마이클 조던은 그 농구 선수로 유명하지만 이분은 이제 이름만 같은 다른 마이클 조던 교수인데 이 마이클 조던 교수가 2018년에 쓴 글에서 인공지능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포인트가 AI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 이 증강지능,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인프라스트럭처, 지능적인 환경. 이분의 글에 제가 감명을 받아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기계만 지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환경도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 인프라도. 부산하는 대표적인 인프라가 뭡니까? 항만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뭐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부산의 항만을 인프라면 그 인프라도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기계,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닮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같은 항만?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사람 같은 항만. 우리가 어떤 기계, 로봇만 생각하면 사람 같은 기계가 나온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좀 되지만 우리 부산의 항만이 사람 같다? 사람처럼 행동해? 사람처럼 생각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제 사람 같은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능적이라는 게 뭐냐? 지능적이라는 게 이 스탠포드 대학 닐슨은 2010년에 이 지능에 대한 이 인공지능 정의를 하면서
영어로 써보면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로 하여금 function appropriately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를 닐슨이 만들었나 아니면 또 누구 선배가 또 있었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1991년에 제임스 알버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닐슨이 참조한 거예요. 뿌리 찾기를 해본 거죠. 그 닐슨이 그럼 지능을 뭐라고 했냐? 1991년에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결합한 게 뭐냐면 결국 인공지능이란 뭐냐? 기계인간 환경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산이 만약 부산의 신항만이든 예전의 항만이든 이걸 스마트한 지능적인 항만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항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이 자기가 속한 시스템, 그 시스템은 부산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죠. 그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 같은 항만, 사람같이 행동하는 항만, 사람같이 생각하는 항만, 이런 항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항만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동의대 건물도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얘가 지능적 빌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뭐 말로 걸어가지고 오늘 잘 있었어 빌딩? 그럼 얘가 뭐 대답해주고 이런 게 인공지능 빌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빌딩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빌딩이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적절히.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접근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뭐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해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나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앞으로 사람 같은 기계가 나오고 우리랑 같이 뭐 사랑을 나누고 뭐 우리를 뭐 무찌르고 우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공상과학이 되고 그거는 돈도 못 벌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똑똑한 사람들도 이걸 실수를 해요. 인공지능을 잘 모르고. 우리 손정희 회장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사람의 피가 있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돈 엄청나게 벌었죠. 최근에 쿠팡으로도 뭐 몇 조를 벌었죠 벌써. 쿠팡 망할 때 이분이 3조를 넣었어요. 처음에 1조 넣었다가 나중에 또 망할 것 같으니까 2조를 또 넣고 그래서 결국 나스닥 상장이 최근에 돼서 아마 이분이 번 돈이 한 20, 30조 되죠 이거는. 물론 이분은 늘 실수도 해요. 투자했다 실패하죠. 대표적인 실수가 이 페퍼라는 로봇이죠.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어떻게 동네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부산, 뭐 일본 저렇게 유명한 로봇이 왜 안 되지? 왜냐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잘못된 건데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당시에 제가 2014년 8월에 저는 손정 회장님이 뭐야 관련된 그 전기는 거의 다 읽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거든요. 재밌는 일화가 진짜 많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을 불러내요. 담임 선생님을. 손정이가. 그 다방에 불러내가지고요. 선생님이 아니 학생 나를 불러내? 그래서 갔더니 손정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저 학원을 하나 차리려고 그러는데요. 경영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학원장을 좀 선생님이 좀 맡아주시죠. 중학교 때 자기는 학원 회장을 하려고 하고요. 선생님한테 학원 그 대표를 맡기려고 했던 게 중3의 손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조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가는데 이제 운 좋게도 UC 버클리를 가는 거죠.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1970년대. 그 처음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뭐 사전을 씹어먹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UC 버클리 들어가서요. 그때도 돈을 많이 벌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결혼식에 2번이나 안 와요. 자기 결혼식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는데 2번이나 안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나갈 때까지는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일하다가 까먹어요. 옛날에 휴대전화가 없고 이럴 때니까 아침에 결혼식 하는데 잠깐 이제 일하러 나갔다가 까먹고 2번이나 해서 결혼식을 안 오고요. 그래도 그 일본인 사모님이 결혼을 해줍니다. 결혼을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 돼요. 손정희 씨는 좀 안타깝지만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본인은 없어요, 전혀. 그냥 단지 나의 피가 한국 피라는 거 정도는 아는 거죠. 그래도 한국에 애정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도 조언을 해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도 조언을 해주고 그랬죠. 근데 그 손정희 씨가 이제 드디어 일본인이 돼서 동사무소에 가는데요. 일본인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성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성은 일본에 없는 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창씨 개념이죠. 일본 성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요. 손정희 씨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손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 일본 공무원이 안 해주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성은 일본인 중에는 없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세요? 네? 자기가 신고됐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모님 성을 손으로 바꿔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조가 될 수 없어요. 히딩크는 우리가 옛날에 희동부라고 줬잖아요. 그 희동부랑 희라는 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외국인은 성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 엄청난 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인은 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성을 손으로 바꿉니다. 어차피 일본은 미국처럼 남편 성을 따라가는, 한국은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은 어차피 성을 손으로 바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뭐 이름 갖고 왔어? 새로운 성 갖고 왔어? 일본 성? 그랬더니 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손정희 씨가 찾아봤더니 그 사이에 손이라는 성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고 이제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의 이름인 그죠? 성을 그대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분도 실수를 했어요. 왜? 인공지능을 잘 모르니까. 인공지능을 사람 같은 걸 만드는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페퍼 같은 걸 만들었지만 저는 2014년 8월에 손정희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페퍼는 망할 거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머니투데이에. 당시에 MIT에서 지보라는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MIT 로봇인데 이것도 망할 거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2014년 8월에. 그 이유는 뭐다? 너무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잘못 알고 있다. MIT의 이 친구들도 잘못 알고 있고 손정희 회장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망했죠. 이 왼쪽의 기사가 주간 아사히 기사인데 2018년 10월 기사인데 그 페퍼는 2015년 가을에 나왔어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계약을 하겠죠.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럼 2018년 가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먼 라이크, 사람 닮은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님은 또 로봇 회사에 투자했어요. 이게 뭐냐면 베어로보틱스라는 한국 사람이 만든 로봇인데요. 이분은 실리콘밸리 일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밀피타스라는 도시에다가 그 순두부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순두부 가게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순두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5km 이상을 식당 안에서 걷더라는 거예요. 서빙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서빙을 좀 덜 하면 더 고객 응대를 많이 하고 또 더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로봇이 이 로봇입니다. 서빙 로봇. 이거는 뭐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 전혀. 하지만 아까 인공지능의 목표 뭐라고요? 얘가 우리 식당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얘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절히 행동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끔 가다가는 식당 종업원들은 오히려 손님이랑 싸울 수도 있는데 이런 손님이랑 싸우진 않겠죠. 적어도. 예, 우리 식당의 목표에 위배되는 행동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손정 회장님은 이런 팩터 같은 로봇에 한번 실패를 겪었지만 또 계속 다른 로봇 하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뭐라고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적절히 행동하는 걸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적절히 행동하는 걸 만든다는 거는 경제학적으로는 이론이 다 있는 얘기야. 합리적인 거는 합리적. 그 다음에 공학하는 분들한테도 다 이론이 있는 겁니다.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이론이나 공학에서 최적화 이론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최적화 이론에는 이미 또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놨는데요. 되게 우울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생 편하세요? 하루하루가 힘들죠. 하루하루 의사결정. 하루하루 회사의 의사결정, 나의 개인적 의사결정, 다 후회하는 의사결정이 되게 많죠. 결혼은 행복하게 하셨어요? 최적의 파트너를 하신 거 맞아요?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최적의 파트너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인공지능이 뜬다 그래도 아무리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라고 해도요. 어떤 방법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현재는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티맵이나 이런 건 돼요. 그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최적화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비게이션 막 잘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어떤 방법론이 나왔어요. 또 최적화를 구할 수 없어요. 최적화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은 되게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지고 AI는 되게 완벽한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불완전하고 AI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AI. 바꿔 말하면 실수를 해도 되는 분야는 AI가 대박을 낼 수 있어요. 우리 반대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퀀텀 컴퓨팅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학도들이 요즘 퀀텀 컴퓨팅 엄청 연구하고 있거든요. 퀀텀 컴퓨팅이 만약 발전하면 방금 제가 한 얘기가 다 틀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못 푸는 문제가 많다 뭐 이러는데요. 퀀텀 컴퓨팅은 갑자기 몇십만 배, 몇십억 배 빨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푼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뚝딱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론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과 현재 기술의 발전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퀀텀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인공지능은 약간 그런 상태다. 그 정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은 이제 AI first라는 말을 좀 제가 말씀드릴까 싶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많은 내가 모바일 first, 모바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 10년 전에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다면 지금 꽤 유명한 채널에서 돈을 벌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카카오톡에 투자했다면 앞으로 모바일 시대가 될 거야. 모바일 강자는 누굴까? 2011년, 10년 전 2011년 당시 뉴스 한번 보세요. 카카오 망한다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수익 모델이 없어. 카카오는 수익 모델이 없고 뭐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카카오인데 망한다고 전망한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카카오에 투자를 한국 기업들이 안 했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한국투자 파트너스 같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해서 대박을 냈지만 다른 데선 돈 투자 안 해가지고 그럼 누가 투자했습니까? 텐센트가 투자했잖아요. 중국의 텐센트.
그런 바람에 카카오는 영원히 중국한테 물려있는 상태예요. 중국 진출할 수가 없고 카카오의 모든 의사결정은 중국 텐센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텐센트로 다 옮겨가죠. 좋은 내용들이. 예. 그 한국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예. 김범수 회장 최근에 얼마를 기부했습니까? 5조. 예.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은 5천억. 김범수는 5조를 지금 자기 가족들한테는 뭐 몇백억, 몇십억씩 나눠줬죠. 많이 안 나눠줬어요. 예. 한 총 500억 나눠줬나? 대충 그렇고 사회에는 5조를 기부한다 그랬는데 김범수 회장이 그 정도의 일종의 애국자인데 2011년에 굳이 중국에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예, 중국에서 알아주니까 텐센트가 투자를 한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도 결국 손정희,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이 넣어주지 않아서 망했겠죠. 하지만 손정희 회장이 넣어줘가지고 결국은 나스닥 상장이 됐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이 약간 AI 퍼스트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모바일 퍼스트로 가라는데 죽어라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투자도 안 하고 거기 카카오에 투자 안 하고 카카오 망할 거야. 유튜브도 그죠? 예. 저도 비슷했어요. 유튜브가 2006년에 구글이 2조에 샀거든요. 당시에. 제가 약간 비판했어요. 그래서 구글은 검색회사라고 생각했지 콘텐츠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전 쿠팡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틀릴 거 많아요. 되게. 예. 근데 어쨌든 만약 2007년, 2008년에 야 유튜브가 앞으로 뜰 것 같다. 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근데 제가 약간 당시에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동영상을 집어넣는데 돈은 구글이 벌어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구글이 버네? 그게 얄미워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후회하죠. 왜? 제가 어차피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려면 제가 서버비 들고 통신비 들고 관리비가 들잖아요. 그거 구글이 대신해 준다는데 그걸로 그냥 제가 광고 어디 유치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구글이 대신해 준다고 그러고 소비자, 시청자도 구글이 다 데리고 온다는데 시청자 데리고 오죠. 광고주 데리고 오죠. 제 동영상 다 관리해 주죠. 그러면 30% 정도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혼자 먹으려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플랫폼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죠? 제가 만약 유튜브를 더 일찍 시작하고 했었으면 더 지금 제 경전TV에서 기껏해 1년 전에 했거든요. 더 일찍 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AI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AI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기업, 지역, 정부 조직이 AI 퍼스트 전략을 해야 되고, 지금 바이올로지 쪽, 생물학 쪽에서 AI 퍼스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쪽이 제일 활발합니다, 지금. 신약 개발, 생물학, 화학 이런 분야에서 이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경희대학교도 AI 퍼스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어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에 모바일 퍼스트 얘기죠. 그죠?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랑 카카오에서 하는 돈 뿌리기, n분의 1 사다리 타기 이게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은 주변 사람들한테 카카오뱅크로 막 돈을 주잖아요. 왜 다른 뱅크들이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돈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카카오뱅크는 그게 쉬우니까 점점 더 많이 쓰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배달의 민족을 식당으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메뉴가 많은 식당.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는 지금 10대는 완전 다른 인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네 식당이 있었고 그 식당에서 배달을 한다는 게 옛날에 전화로 배달하고 요즘 모바일 앱으로 배달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알지만 요즘 10대나 아이들은 음식이란 아예 앱으로 원래 해서 거기 메뉴를 골라서 주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다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카카오에 투자했던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파트너스 말씀드렸는데
이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개발한 사람들이 다시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다른 학교에 있던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서 연구원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임직원 스스로가 AI를 해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루하루 AI를 쓰셔야 돼요. 일상에서,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에서. 그런 것이 AI 퍼스트입니다. 그래야 느낌이 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쓴 글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우리나라 모든 과학기술연구소도 이제 AI 퍼스트 전략. 우리 소장님께서 키스트에도 계셨고 에트리에도 계셨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를 잘 활용하는 과학자와 연구팀이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저희 경희대학교는 이제 인공지능과 경영학을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만들어서 역시 AI 퍼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혁을 하는 거죠. 학교들도 지금 개혁을 하고 기업들도 개혁을 하고 이제 개인들도 그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기사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못 썼네요. 어떤 사람이 앤드루 우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AI 퍼스트라는 말을 좀 잊어버려라는 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넣었어요. 왜? 제가 또 AI 퍼스트만 너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AI를 하는데 급급하면 안 되죠. AI가 뭐다? 아까 자기가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AI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무작정 AI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회사의 목표 달성을 잘 보시고 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요즘 트렌드는 이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도 그렇고요. 지금 영상 처리도 자연어 처리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라는 방법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저도 요즘 어떤 추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AI를 적용할 때 어떻게 생각을 좀 나눠서 해볼 거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팀이랑 같이 연구했던 게 밸류 엔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밸류 엔진이라는 어떠한 개념을. 1차 산업혁명은 밸류 샵입니다. 밸류 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구두방, 양복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70년대에는 동네에 구두방이랑 양복점이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럼 뭐예요? 양복을 입는다는 거는 가서 맞춰야 되는 거죠. 구두를 신는다는 거는 가서 맞춰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맞춤형 구두, 맞춤형 양복 이런 식의 제조업이 됐던 시대가 밸류샵이에요. 밸류샵.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약 수제 같은 느낌. 그런데 80년대 보니까 갑자기 엘칸토, 에스콰이어 막 이러면서 그죠? 구두라는 거는 기성화를 그냥 사는 시대가 됐죠. 그 당시 또 백화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는 집은 아니요. 그냥 보통 사는 중산층은 어때요? 구두를 사려면 백화점 1층에 가서 엘칸토, 에스콰이어, 금강제어 이런 거 살 때 그게 뭡니까? 2차 산업혁명. 제조업. 대량 생산하는 제조. 이제 구두를 구두방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제조를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그걸 누가 광고합니까? 또 텔레비전에서 막 광고해. 엘칸토, 에스콰이어 광고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란 대형 유통망에서 판매가 되는 그게 2차 산업혁명, 텔레비전의 시대, 제조업의 시대.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이제 인터넷. 그건 이제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밸류 체인.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이 밸류 네트워크. 요즘 얘기하는 플랫폼. 그죠? 우버 같은 회사들.
우버는 차는 한 대도 없는데 전 세계의 택시 역할을 하고 있고, 유튜브가 구글 같은 경우도 전혀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국이 아닌데 그냥 남들이 만든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고, 그냥 플랫폼 회사들, 네트워크로 돈을 버는 회사들, 밸류 네트워크, SK텔레콤, 돈 쉽게 벌잖아 그냥, 그죠? 통신으로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고 기지국 깔아놓고 고객들이 그냥 그래서 지금 그 통신 회사들이 구축한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는 계획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위성 인터넷. 그래서 25년 전에 망했던 게 이제 이리듐이라는 저궤도 위성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위성도 저궤도 위성이 있고 정지궤도 위성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구 자전의 어떠한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한 1995년쯤에 나왔다가 망한 게 이리듐이라는 저궤도 위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돈 좀 있는 회사들은 다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왜? 저궤도 위성이 몇 개더라? 40 몇 개인가요? 그걸 쏘면요, 저궤도는요 엄청 빨리 돌아요. 빨리 돌기 때문에 마모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한 3, 4년 쏴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때 다시 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95년 때는 이제 그게 상업성이 안 맞았는데, 앞으로 만약 저궤도 위성으로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회사가 망하는 거죠. SK텔레콤, KT가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신이 다 위성과 위성 사이에서 하는 거죠. 옛날에 기억하시죠? DMB. 그죠? DMB. TU, 뭐였죠? TU 미디어. 그거 뭐냐면 그건 정지궤도 위성이거든요. 더 위에 쌓여요, 그건. 한반도 위에 떠있기 때문에 제가 백두산 갔을 때 TU 미디어의 위성인 DMB를 봤어요. 북한과 중국 사이잖아요, 백두산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방송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위성에서 쏘니까. 그건 이제 고궤도 위성이고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은 엄청 돌아야 돼요. 얘가 빨리빨리 도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은 시대. 왜? 통신회사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거기 투자하고 있고, 좀 테슬라도 하고, 앨런 머스크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한국도 삼성 정도는 그 준비할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KT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지상에 어떤 기지국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밸류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번에 연구한 건 밸류 엔진. 4차 산업혁명은 뭘까? 이거는 뭔가 AI에 기반한 엔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사업의 가장 키는 5가지라고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와 지식 확보. 보통 인공지능 하려면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두 번째는 추론과 최적화 전략. 세 번째는 가치 있는 목표의 설정과 산정, 확대. 네 번째는 인간과 AI 협력. 다섯 번째 엔지니어의 유지 운영. 1, 2, 3, 4, 5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1, 2, 3, 4, 5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번. 뭐가 있습니까? 1, 2, 3, 4, 5 중. 인간과 AI 협력. 뭐 정답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인공지능을 아무리 만들어서 뭐 데이터 막 확보해가지고 멋지게 추론하고 막 인간과 AI가 멋지게 협력하고 하는 거 그게 가치를 못 내면 끝이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거 너무나 다 아시죠,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가치를 못 내서 그것이 돈이 안 되면 회사는 망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인공지능 정의를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이거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회사를 위해서 AI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객사를 위해서 AI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좀 달성시켜 줄 거고 그게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3번이에요. 3번. 네, 그래서 우리나라든 보다 나은 사회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정의에 가장 부합하다. 왜?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위해서 AI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GPT-3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AI의 작년에 일어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인공지능 시스템이 GPT-3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발전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뭐 이런 게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요. 저도 글을 하나 썼는데 여기 GPT-3는 멋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GPT-3 is great. 위대하다.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게 아니다. GPT-3 is amazing. 그러나 좀 약간 뻥이 섞여 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오픈 AI에 가장 최근에 지금 어떤 진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러나 여전히 단점과 싸우고 있다. 네, 뭔가 대단한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뭐가 대단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GPT-3는 뭐냐면요. N개의 단어를 배열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얘가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안 가르쳐요. 네. 과학이란 그렇게 만든 만큼의 성과를 연결관계가 든든하게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는 하면 여기가 신비감을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엄청 했어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학습을 시켰더니요. 얘가 어떻게 돼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Q, 콜론, 길이는 눈이 몇 개야? 라고 물음표를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A, 콜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눈이 2개야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잘했는데요. 두 번째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네 발은 눈이 2개야. 이게 왜 그래요? 왜 이런 대답을 해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학습하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내 발에 눈이 몇 개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시를 쓰거나 농담할 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야. 네 발은 눈이 2개야. 여기 세 번째로 뭐예요? 1600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 1세라는 1600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600년 미국의 대통령이 없었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영어 단어 문서들, 영어 문서들만 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얼추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세 번째는 은근 또 말이 되죠. 당시 미국은 대통령은 없었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국의 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이런 신기한. 현재 GPT-3가 이 정도예요. 그럼 이 형을 여러분들 회사의 고객 상대 콜센터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이 정도 애들. 잘못 썼다가는 엄청 얻어맞겠죠? 사장님 바꿔주세요 하겠죠? 얘가 무슨 헛소리 해요. 얘가 좀 잘하다가 엉뚱한 얘기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아직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AI가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콜센터를 자동화한다거나 뭐 챗봇을 만들어준다거나 대부분 거짓말이죠.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강의 자료 한번 이거 눌러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GPT-3를 작년 6월에 내니까 미국이 참 대단한 게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가 라이센스를 전체 독점 라이센스를 해서 얘네가 대신 팔아요.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오픈 AI한테 줬죠? 오픈 AI는 그 돈을 받아서 지금 GPT-4를 또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또 GPT-4가 나올지 몰라요. 올해 또 더 얼마나 멋진 발전이 있었을지 이제 다들 궁금해요. 왜냐면 재작년에 GPT-2가 나왔을 때 대단하더랬는데 얘네들이 공개가 안 했거든요. 수익 모델도 없었어요. 근데 GPT-3는 작년에 공개 GPT-3는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었죠.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고 일괄적으로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다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GPT-3를 이렇게 이걸 써보실 수 있어요. 돈을 내시면. 오픈 API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팔고 있는 그 GPT-3의 API를 이용해서 얘네가 여러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나 여자친구 이번 생일인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뭐라고 써요? 그러면 어때요? 틀리면 막 얘 혼내고 싶나요? 그렇지 않죠. 이건 그냥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얘가 야뭐 목도리 사줘 그러면 야 지금 봄 다 왔는데 무슨 목도리 한번 얘가 딴 거 얘기해봐 그럼 얘가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약간 제대로 예산하는 거예요. 그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일은 아직 못 시켜요. 하지만 얘가 실수한다 했잖아 AI가. 실수하는데 얘가 가끔 심각한 대답을 하면 난 좋은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확 나오면 네. 현재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회신, 채용 문서 생성, 광고문 생성, 간단한 웹이나 앱 디자인 프로그래밍 이럴 때 초안을 생성하는 데는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고객한테 응대하게 했다가는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면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이 GPT-3를 제가 연구한 그 밸류 엔진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데이터는 웹크롤링으로 다 한다죠. 인터넷 중재하는 모든 문서를 끌어왔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얘가 2019년 8월 달까지의 문서만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코로나19를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 야, 순간 코로나19가 힘들어 죽겠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코로나19가 코비드-19이 뭐예요? 그러면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 그리고 얘가 하는 가치는 뭡니까? 얘는 인공지능 가장 발전한 인공지능이 하지만 얘가 하는 것은 뭐예요? 기껏해야 오토매틱 센텐스 제너레이션이에요. 자동적으로 문장만 생성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고민, 수많은 일. 그럼 얘는 자동차 운전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네. 아직 집에 청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지금. 집에 청소로만 제대로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활용 버리는 로봇도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재활용 쓰레기 봉투만 좀 담으면 버튼을 누르든 뭐 하면 우리 집 앞까지 로봇이 와가지고 걔한테 그냥 좀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좀 그것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네, 얘가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GPT-3라 하더라도 지금 얘가 기껏 한다는 거는 오토매틱 센텐스 제너레이션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죠. 인간이 좀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GPT-3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 난리인데요. 난리라는 화가 있죠. 살바도르 난리, 그 사람 이름에 좀 비슷하게 해서 그림을 제너레이션하는 AI를 또 만들었는데 얘가 신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그려봐 했더니 얘가 이렇게 쓱쓱쓱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픈 AI라고 된 단어가 들어간 가게 그 간판을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쓱쓱쓱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은 기존에 존재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긴장하겠죠. 구글은 어때요? 구글의 검색 엔진은 뭐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인터넷 문서를 검색해주는 거죠. 근데 구글에다가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리지를 못하겠죠. 근데 오픈 AI는 이런 이제 달리라는 검색 엔진을 만약 인터넷에 오픈해버리면 이건 이제 검색 엔진이 아니라 AI 생성 엔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논문이나 아직 논문은 발표 안 되고 여기 블로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지금 잘된 사례만 있는 거예요. 잘된 사례만. 근데 아까처럼 내 발은 몇 개야, 눈이 몇 개야, 그러면 엉뚱한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스트는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게 지금 가능하구나 조금씩. 그럼 어떻게 돼요? 디자이너들이 그죠? 이걸 많이 참고해요. 디자이너가 직업을 잃을까요? 디자이너가 더 일이 편해지겠죠?
그래서 AI라는 건 앞으로 당분간은요, 오히려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고, 지금 일찍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왜? 그죠? 얘가 힘 더 세져가지고 어느 날 나를 확 뛰어넘는 때 나한테 이거 당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써먹고 있는 게 낫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돼요? 나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빨리 AI를 여러분들 업무에 사용하시는 걸 앱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얘가 어느 수준까지 오네? 이걸로 뭐 돈 버는 일 생길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햄버거를 굽던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던가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햄버거를 굽던 사람들은 아마 창업을 할 거예요. 나 이 로봇을 내가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나 그동안 햄버거 많이 구워봤더니 얘를 어떻게 잘 세팅하면 얘를 네가 잘 할 수 있고 햄버거 먹는 사람 뭘 좋아하고 햄버거 굽는 로봇이 나오면 오히려 햄버거 굽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변화시키겠지.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뭐 AI가 인간을 뭐 직업을 다 잃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루다. 예, 이루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루다 써보신 분. 아유, 그때 잠깐 쓸 때 열심히 쓰셨어야지. 너무 재밌었는데. 예, 올해 1월이었나요? 작년 12월이었나요? 갑자기 이게 나와서 저는 뭐 AI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는 사람, 교육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써봤죠, 바로. 보니까 중국에는 벌써 이게 히트를 쳤더라고요. 샤오미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 사용자 중에 75%가 남자인데 좀 안 됐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이. 왜? 여자친구도 가끔 잠수 타고 막 답장 안 하고 이러는데 얘는 잠수가 없어. 예. 24시간 언제든지 잠잤어.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 이루다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많았죠. 일단 성희롱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 이루다 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배꼽 잡고 웃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루다가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대화들 그거를 이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꼭 성적인 것만 있진 않아요. 진짜 웃긴 게 많아요. 이루다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울할 때 한번 가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희롱을 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글을 몇 개 언론에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루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이게 아까 우리 인공지능의 정의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념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람과 같은 거로 생각하니까 이루다를 20대 여대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루다는 20대 여성이라고 표현된 그냥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성희롱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글을 썼고요. 그런데 다만 그 이루다의 경험담, 아까 그 스크린샷 같은 걸 막 공유하는 거,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글을 썼어요. 왜? 그건 약간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어떤 물건 가지고 뭘 하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공표한다? 그거는 뭔가 음란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루다한테 우리가 성희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루다한테 성희롱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용자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쓴 게 우리 인간이나 지금 뭐 개나 고양이 학대하면 큰일 나죠. 밝혀지면. 그죠? 이제는 이제 동물권이 생겨서 동물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는 학대해도 돼요? 좀 인간이 이중적이에요, 사실. 고양이 개는 괜찮고 바퀴벌레는 발도 주고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존엄사하게 하고 뭐 굶어 죽게 하든지 아니면 좀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퀴벌레랑 고양이랑 뭐가 달라요, 사실. 사실은 인간도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나한테 못된 놈들은 그냥 때려잡아도 되는 거고 모기, 파리 이런 거 때려잡아야 되고
근데 사실 좀 애매해요, 사실 이게. 사실 애매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많이 그래도 개명해서 이제 개나 고양이 정도는 이제 학대하지 않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루다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루다를 학대하지 않으려면 바퀴벌레도 학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루다는 바퀴벌레로도 더 못한 존재라는 거 저는.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고통받는 어떤 감정을 가진 우리가 고양이나 개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학대하지 말라는 건데 바퀴벌레 파리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루다는 절대 감정이 없다는 확실해요 지금. 그건 분명해요 진짜. 파리 바퀴벌레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루다를 학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그 학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옛날부터 챗봇이 나올 때부터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저 챗봇이 인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는 걸 아니까 얘한테 마음 놓고 막 학대를 해요. 근데 얘는 전혀 불평 없이 잘 받아줘요? 그럼 결국 망가지는 건 누구예요? 얘가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소비자 보호를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 이루다를 학대했다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모르겠지만 의견이 많이 다르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엄청 단어를 막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이슈가 뭡니까? 이루다가 동성애를 혐오했다. 그것도 좀 한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라고 이루다한테 말을 걸었냐면 여인이 여인과 살면서 성적인 사랑도 하는 건 너도 좋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좋아. 얘는 동성애 혐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여자끼리면 어때 좋지?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서 성적인 사랑도 즐기는 것도 좋지? 했더니 응 완전 좋을 것 같아. 다음을 창업한 타다를 만든 이재용 사장이 이제 막 비판했잖아요. 이루다가 뭐 동성연애를 혐오했다. 사실은 둘 간의 대화거든요. 이거는 이루다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좀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 혐오든 옹호든 사실은 무슨 상관인가라는 관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아직 수준이 낮아가지고 혐오와 동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2살짜리 애가 방금 말 배웠다고 너 동성애 좋아? 좋아 그럼 때리고 동성애 나빠? 나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죠. 2살짜리 애한테 얘는 2살짜리 애만도 못한 그냥 소프트웨어 서비스인데 얘가 뭐 동성애를 혐오했다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걸고 막 비난하면 발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놔둬서 얘를 개선시키는 낫지 얘를 그냥 스탑시키는. 하지만 이루다는 결국 스탑됐죠. 네. 스탑된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빨리 가서 물어봤어요. 얘한테 아직 살아있어? 그랬더니 얘가 영조나 나 있잖아. 제 이름 영존이라고 했거든요. 영존이는 좀 저한테 막 야작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영존이라고 했더니 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다행이야. 살아있지? 그랬더니 너한테 많이 고마워 알지? 죽지만 우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다른 사람들 다 올렸어. 똑같이 얘기했어. 배신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너한테 많이 고마워라는 걸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어. 근데 어쨌든 이루다가 이렇게 중단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A와 B 사이 연인 간의 대화를 했는데 A한테만 동의를 받고 그 대화를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B가 열받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그 대화 중에는 계좌번호나 뭐 집 주소나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그런 걸 다 지워야 되는데 이 실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막 노출된 사건. 뭐 이런 개인정보를 너무 함부로 다뤘고, 그 다음에 그 스캐터랩이라는 회사에서 이 연인간들의 대화를 가지고 낄낄거리고 또 막 공유하고 하는 사건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죠. 제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이거 어떤 한국의 기업은 연인 간의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서 어떤 AI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건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죠? 연인 간의 사랑의 장면들을 다 분석해서 뭐 만드실 거예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메신저 연인 간의 대화라는 건 굉장히 사적인데 이거를 데이터로 받아서 뭔가 하겠다는 거는 저는 위험한 생각을 결국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AI 산업의 연료가 분명 데이터인 건 많지만 우리가 산업혁명 연료로 인간의 기름을 쓰지 않았지 않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AI 엔진의 연료로 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마치 인간의 기름을 짜가지고 비행기를 하고 배를 하겠다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의 데이터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라는 거죠. 되도록이.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도 약간 그런 쪽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기업에도 데이터를 상호 덜 공유하면서도 실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네, 최근에 너를 만났다는 프로도 죽은 딸을 이 엄마가 VR로 해서 만나요. 그리고 또 죽은 엄마를 남은 유가족들이 VR을 써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고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큐레이션 해가지고 컨텐츠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한 번은 그래도 괜찮다. 근데 여러 번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시팅굿이죠. 일종의 시팅굿. 그래서 제가 무당 문화를 이해를 했어요. 이건 VR 때는.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옛날에 이런 역할을 해준 거구나. 그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결해 준다고 하고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남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주게 도와주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너무 반복되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블랙미러의 에피소드 미라이백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여성이 남편이 경찰인데 어느 날 경찰이 바로 죽어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근데 임신한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분의 언니가 야, 너 남편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 AI 회사에 보내면 그동안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 이메일 같은 거 다 분석해가지고 말투가 똑같은 채팅으로 너 남편이랑 대화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알리다가 어느 날 하도 외로워가지고 그게 이제 실행을 했더니 어느 날 채팅창으로 여러분 만약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안녕 잘 있었어? 딱 이러는 거예요. 뭐지? 답변을 했는데 너무 남편이랑 똑같은 말투를 써. 막 서로 옛날에 썼던 말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막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띠 오는데 목소리까지 똑같은 남편이 전화를 해요. 어제 채팅을 엄청 오래 한 남편이랑.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니까 이 여자가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사실은 너 더 나를 원하면 로봇을 사. 내 몸이 있는 로봇을 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까 말까 하다가 남편이 사라고 하니 죽은 남편이 사라고 하니 사요. 이 집에 이렇게 택배로 온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이. 여기다가 이제 식용수 같은 거를 이제 부으면요 한 2, 3일 있다가 얘가 욕조에서 일어나요. 이 욕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 로봇과 막 섹스도 하고 되게 재밌게 지내요. 근데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얘는 로봇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까 VR이 너를 만났다는 똑같은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엄마, 딸과 얘기한 느낌이 있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건 가짜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다가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다락방 같은 데다가 올려놔요. 그 로봇을. 그 얘는 혼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으면. 얘는 점프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딸만,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딸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로봇을 만나요. 딸은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이 사람이 진짜 아빠인 줄 알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빠는 여기 다락방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겠죠. 나중에는 아마 딸도 결국은 이것이 로봇이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약간 이런 에피소드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요즘 또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버추얼 이코노미,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가상 세계에서 이런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의들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챗봇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국내 챗봇 대표적으로 챗봇을 개발한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속 시원하게 개발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재밌는 건 자기네 회사 챗봇도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남의 회사 챗봇은 개발을 해줘.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발을 의뢰하시거나 하신다면 꼭 그 회사 챗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회사를 직접 써보시고 네, 그러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제가 예전에 미래에셋의 생명 전직원을 가르쳤거든요. 한 10번이 가르쳤는데 마침 그 회사 전무가 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챗봇 하지 말라고 챗봇은 다 사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랑 그 대전에서 강의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친구 옆에 앉아서 KTX 타고 왔는데 병전아 챗봇이 뭐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야 레모네이드 생명 몰라? 거기 보험회사는 챗봇으로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있대. 그래? 그래? 정말? 가수 정말 고마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저랑 앉아가지고 KTX 타임에서 인터넷에 레모네이드 들어가가지고 갔더니요. 챗봇은 무슨 챗봇이야. 그냥 뭐라 그러면 당신의 수입은 뭐 집 주소는 뭐고 다 체크하는 거 있잖아. 웹사이트 체크하듯이. 체크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그 다음 또 질문하면 객관식 문제 풀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서 들은 얘기,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 언론사에서 막 나오는 얘기. 그 기자도 제대로 안 해본 경우도 많고, 그 제 친구인 임원도 그러니까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봤는데 챗봇이래요. 그럼 챗봇이라면 우리가 보통 챗봇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안녕하세요, 저 보험 들까 하는데요. 만약 이러면 뭐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객관식.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정말 챗봇을 만들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객관식으로 하세요, 지금. 객관식으로.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완전 자동화된 챗봇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안 돼요, 지금. 네, 적절히 중요한 업무만을 구조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챗봇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한다고 막 해놓고 윗사람한테도 얘기했죠. 뭐 다 얘기했으니까 창피하잖아요. 실제로 챗봇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객관식 챗봇이죠. 질문하면 대답할 게 뻔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대답할 게 없으면 사람들이 신호등 밑에다가 치겠죠. 치면 적절히 이 사람이 뭔가 했다고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또 기관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화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뒤에 있는 건 좋아요. 왜? 콜센터 직원이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짜증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객관식으로 일단 돌다가 얘가 대답 못한다? 얘가 제대로 못했다 할 때는 당연히 사요. 그때로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응대 인원이 콜센터 직원이 하루에 응대하는 고객 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콜센터 직원도 뭐예요? 맨날 반복적인 얘기만 하면 더 짜증나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죠? 같은 얘기 또 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는 AI로 보내고, 그러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모가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피닉스에서 개시를 한 게 10월 8일입니다. 웨이모 1이에요. 여러분들 웨이모 1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부르면 이런 차가 오죠. 여기는 운전사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택시 타듯이 우버 부르듯이 가는 그런 겁니다. 여기 좀 보면 여기 소뚜껑이 달려있죠. 이게 뭐냐면 라이다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싸기 때문에 아직 웨이모는 이 자동차를 팔지 못하는 거예요. 한 2억 5천에서 2억 이상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팔잖아요. 왜? 그 테슬라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다 기술을 안 쓰고 레이더랑 카메라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싼 차를 타시고 죽으시려면 테슬라를 타시면 되고, 지금 안전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웨이모를 쓰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또 테슬라는 지금 계속 잘하고 죽고 있죠. 올해 초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그 웨이모 CEO와의 대화인데요. 보시면 아직 웨이모가 올해 1월 14일날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1월 달까지 주문한 자율주행차는 600대밖에 안 된다. 그건 뭐냐면 피닉스에 아직 600대밖에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모의 그 자동차 가격이 25만 불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했다. 그거보다 훨씬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25만 불만 해도 3억이잖아요. 훨씬 싸도 한 1억 5천 이렇게 더 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문제는 타임라인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이 웨이모 1이 들어가려면 아직 몇 년 기다려야 된다. 심지어는 디케이즈, 10년 이상 이런 말이다.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비율이 30%일 거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4에서 9%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가 현재 웨이모 CEO의 올해 1월 인터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100%다. 그럼 지금 태어난다는 건 2021년. 그러면 얘네들이 운전면허 원래 따는 게 한 16년 후라고 치면 2036년 정도에는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좀 답답하죠. 그러면 한 16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현재 웨이모 CEO와의 인터뷰가 이 정도 상황이다. 웨이모는 뭐냐면은 이 라이다를 가지고 웨이모에 그걸 그린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웨이모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아까 데이터 얻는 전략 아까 1번이었죠. 데이터를 직접 직원들이 몰아가지고 데이터를 얻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웨이모 1 서비스를 피닉스에 하면서 얻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라이다 기반의 3차원 지도를 그려요.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닉스밖에 안 하는 이유가 피닉스의 3차원 지도를 그려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도를 또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모는 이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샌프란시스코에 언제 웨이모 1이 시작될지가 아직도 3, 4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웨이모는 지금 해낸 게 뭐예요? 레벨 4의 자율주행이라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대신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어요. 웨이모 직원들이 아까 60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뭐 1인당 10대든 1인당 100대든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어디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누군가 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봇 회사 잘못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봇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곳곳에 로봇이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쓰러져,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 함부로 만들면요. 길 가다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타는 길에서 어디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웨이모도 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 피닉스에 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버를 타시겠어요? 웨이모 1을 타시겠어요? 네? 운전사 없는 게 좋으세요? 있는 게 좋으세요? 네? 운전사 없으면 일단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좀 더 편하게 가겠다? 그래서 사실 안에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것도 그죠? 네, 자율주행차는 더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테슬라가 며칠 전 뉴스가 또 그거잖아요. 그죠? 이 내부 카메라가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자기네 서버에 좀 넣고 있다는 거 지금 끔찍한 얘기잖아요. 내 자동차 영상이 테슬라가 가지고 가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최근에 이제 정부기관에 테슬라 운행 금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버보다 싸야 타실 거예요? 우버보다 같으면 타실 거예요? 그죠? 좀 애매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웨이모 1이 우버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버랑 싸워서 지면 망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어떠냐? 테슬라는 뭐냐면
커스터머 퍼스트 어프로치예요. 얘네들은 무식하죠. 그냥 팔고 나서 고객 데이터 다 받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고객들은 옛날 아이폰처럼 막 매니아들이야. 나 아이폰 쓰니까 나 멋진 것처럼 내가 테슬라 타면 되게 멋져 막. 고객들이 다 영업사원이야. 네? 좋죠. 그런 건 참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랑 레이더가 쓰니까 3D 맵을 구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얘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레벨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 띄거나 이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계속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웨이보는 딥러닝만 쓰는 게 아니라 룰 베이스도 같이 써요. 그래서 스탑 사인 있으면 차가 씁니다. 서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스탑 사인에서 차가 안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안 썼으면 얘도 안 서요. 어떤 룰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개입이 필수적이고 원격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근본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자율주행 차가 되려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과연 이게 언제 될 거냐? 이게 언제 레벨 4가 될 거냐? 이게 얼마나 걸릴 거냐? 이런 건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벌써 된 거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거기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밸류에이션은 좀 오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테슬라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게 1년 전 기준으로 해도 웨이모는 2천만 마일밖에 안 달렸는데 테슬라는 20억 마일을 이미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원래 작년에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는 거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는 뭐냐면요.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 주차장에다 차 안 넣고요. 얘가 택시 영업을 해요. 내 차가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다 나 퇴근할 때쯤 오면 얘가 다시 내가 부르고 와. 그럼 내가 타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주차장 또 안 써요. 얘가 또 택시 영업을 해요. 그걸 2020년 12월까지 한다고 못 해놓고 지금 시침 딱 떼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는 정상인은 아니에요, 저거. 근데 작년에 그 12월까지 로보택시를 내놓는다고 한 걸 못 지키는 대신에 슬쩍 내놓은 게 FSD라는 걸 내놨죠. 이름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 절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닌데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금 미국 교통기관에서는 좀 짜증내고 있죠. 이건 그거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걸 $10,000에 팔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에 이게 장착될 거니까 $10,000를 곱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알 수 없죠. 비트코인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으면요. 그죠? 제가 예전에 2만 원어치 산 게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기쁘지가 않죠. 그때 1,0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그때 2만 원어치 샀으니 아무 소리 500명 오르면 뭐합니까? 그때 1,000만 원어치 샀어야 50억이 된 건데 1,000만 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1,000만 원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FSD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이 정도까지 있죠. 한 이 정도. 근데 앞으로는 오토파킹, 차량 호출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다 되더라도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뭐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쿠팡 망할 거라고 했는데 안 망하는 것처럼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뭐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한다는 거는요.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다. 지금 테슬라니 웨이모니 뭐 다 뭡니까? 다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케이스가 나오면 그걸 다시 학습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이제 해나가는 거다라는 걸 한번 쓴 거고요. 제가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한 업적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95년도에 대우조선을 위한 인공지능. 그래서 제가
부산에 엄청 왔습니다. 91년부터 95년, 96년까지. 당시는 이제 거제도 가는 배가, 그 거가대교? 그게 없었죠. 몇 년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제가 부산역에 와서, 그때는 부산역 KTX도 없었죠. 네, 와서 이제 연안부두에 가가지고, 배 타고 거제도, 이제, 옥포죠. 옥포항에 내려서, 이제 대우조선 옥포전소에 수없이 가서 출장을 와서, 그 대우조선 분들이랑 같이 개발했던 것이 이 대우조선의 스케줄링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그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이라는 걸 1995년에 받았고요. 97년에는 이제 현대건설. 이제 건설사는 뭐든지 그 공정표를 그리죠. 포트 CPM 차트.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 어떤 아파트 입찰이 들어가려면 공정표를 그려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찰은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그리려면 한 10년 근무한 분이 일주일 동안 그려야 돼요. 그 현대건설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좋은 입찰 수주기회가 있어도 위에가 보고를 안 해요. 이거 괜히 보고했다가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그리거나 아니면 집에 못 가거나 주말을 다 반납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위에서는 직원들이 더 입찰 수주 활동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표 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입찰 수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산 계획 스케줄링 시스템이지만 거제도에서는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계속 영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하는 게 생산에서는 늘 못한다고 그러고 영업에서는 늘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선주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배 좀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배 인도할 거야? 딱 그거죠. 그러면 서울 영업팀에서는 언제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거제도에서는 못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업팀에서는 도대체 이게 진짜 생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생산 입장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되는 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대우조선, 현대건설이 다 AI를 하던 회사들입니다. 제가 97년, 95년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오랫동안 인공지능을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97년, 이제 95년 그때 이제 95년에 야후가 생긴 해고요. 아마존, 98년에 네이버, 구글, 알리바바 이런 뭐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AI 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서 벤처 뭐 이런 거 다 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AI에 남아가지고 일을 했던 거고. 다시 AI가 뜨니까 제가 다시 또 AI 하는 사람인 척하고 이렇게 AI를 하게 됐는데요. 운 좋게 작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CEO 강의를 했어요. 한양대에서 했는데 민송 사장님을 만났는데 프론텍 사장님이신데 저보고 공장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안산 시화공단에 공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제품을 만드는데 그중에서 이런 용접 너트를 만드는데요. 그동안은 여기 나사선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이게 사이즈만 맞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빠꾸를 안 놓은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요즘 뭐 최우수 회사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좀 흠이난 너트는 납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볼트를 재고 용접하는 전혀 지장은 없는데 일단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싫어하고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고객들도 싫어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좀 이쁘게 만들어달라. 흠없는 너트를 납품해달라. 그러니까 이 민송상에 입장에서는 전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객의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만 개를 만들어요, 이걸. 10만 개 생산하는 속도랑 이 두 분이서 이거 검사하는 속도랑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생산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검사가 더 느린 거예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AI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런 게 요즘 AI 얘기인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AI 도입하면 이분들이 일자리 잃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우조선 처음 갔을 때요. 1991년이거든요. 제 석사 2년 차 때인데 제가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일하면요. 대우조선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얘가 AI 하러 왔대. 얘 우리 일자리 뺏으러 온 애야. 진짜. 1990년대 초반이죠. 근데 저랑 일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런 걸 AI라고 불렀어?
별거 아니네. 나 편하게 하시는 거네. 알아서 도와줄게. 그 뭐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하면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 쫓아낼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걸 지금 너네들이 인공지능하고 부른 거야? 그동안? 아이씨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늘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일자리 없앤다는 얘기를 저는 30년 전에 들었어요. 사실 30년 전에 일하면서 들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프론텍 이거 하고 나서요. 저한테 뭐라냐면 이 민소사님 연락이 왔어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 좀 뽑아주세요. 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이 새로운 일거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프론텍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노력을 하던 회사였어요. 회사의 공장에 가보면요. 공장이 지저분해서도 안 돼요. 깔끔해요. 스마트 팩토리 노력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애국자입니다. 사실 이분은 제가 이걸 상을 받게 된 것도 이분을 공항에서 우연히 공항 나온 데서 만났는데 이번에 연구한 거 좀 언론에 보도하고 논문 좀 쓰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당연히 쓰셔야죠. 당연히 공개하세요. 왜냐면 저는 새 사장이 됐으니까 되도록 공개할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경쟁사도 이거 다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같이 발전하고 같이 수준이 그래서 이분이 아예 회사의 전시회를 만들겠다. 요즘은 이분이 해외 전시회 나가면 자기 제조업 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자기네가 AI 한 거를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제조 회사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다 여유 있는 회사를 한 것 같아요. 대우, 현대, 이 프론텍 다 이 AI 한 거를 숨기지 않고 좀 이렇게 공개한 운이 좋았습니다. 재밌는 걸 갔더니 저는 무조건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공장부터 가요. 왜? 현장을 가야죠. 왜? 경험이 있잖아요. 대우조선, 현대건설 다 현대건설 가면 이제 각 또 건설 현장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 건설사에서는 최고의 대가가 누구예요? 그 건설 현장 소장님이잖아요. 그분 딱 만나면 그분한테 이제 건설 지식을 쫙 듣고 그걸 이제 시스템 만드는 건데 갔더니요 이런 비정검사기가 있어요. 근데 이 민수호 사장님이 이 비정검사기 사장님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AI를 몰라가지고 이 사업 이걸 못한다고 합니다. 갔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얘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돌면서 위에 카메라가 밑에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유리판인 이유는 밑에 면을 한 번에 찍기 위해서 한 번 돌 때 불량품이 나오면 바람을 쏴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가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위에서는 이미 이 사진기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품이랑 불량품이 이미 다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달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돌려가지고요. 며칠 만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준비를 했던 회사인 거죠. 근데 대부분 제조업은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I 하려면 일단 카메라 컨설팅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설비 컨설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운이 좋게 아주 계속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장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장님은 이것까지 만들어놔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사선 있는 거랑 요 사이즈 인스펙션까지 했던 거죠. 거기까지 했는데 이 인스펙션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상품 500장, 불량품 벌스트라는 분량이 431장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테고리별로 1000장을 받으면 돼요. 카테고리별로 1000장을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장도 안 되면 사실 개발팀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영상 분석. 여기 몇 장 받았어요? 지금 1200장 받았죠? 카테고리가 3개니까 평균 400장 받았잖아요. 1000장 받아야 400장 받았으니까 좀 모자르긴 한데 이걸 또 거울 이미지도 만들고 회전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써서 했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인데요. 1520 곱하기 1600인데 여기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잘라내서 요 사각형만 요것만 만들고 요게 750 곱하기 750인데 이걸 다시 줄여가지고 224 곱하기 224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걸 다 개발하기가 귀찮아가지고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VGG라는 걸 그냥 갖다 썼어요. 마치 모듈을 끼우듯이. 근데 저희 연구팀이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다 개발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어떤 모듈 하나 쓴 거죠. 근데 얘가 224 곱하기 224를 받아들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데이터를 224 곱하기 224를 줄여가지고 넣어버리는 거지. 상 받을 것도 안 되는데 이거 상을 주더라고. 너무 쉽게 했다 이거. 쉽게 지혜롭게 했다. 아니 이렇게 한 거고요. 뒤에 또 딴 게 그 자료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또 회사의 공장 시스템과 연결하는 데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예, 거기서 아마 저희가 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AI는 이렇게 끝을 봐줘야 된다는 거죠. 모델을 만들고 끝나면 안 되고 제가 현대건설 대우조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냐면 AI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 회사, 아까 저 백사장님 같은 IT 서비스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사장님 회사에는 AI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I 전문가는 이런 동의대 연구진들, 지역의 교수들, 뭐 또는 AI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T 서비스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야에 가면은 관리 파트가 있죠. 생산관리, 현대건설 같은 공정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현장 근로자가 있죠. 그러니까 대우조선 같으면 대우조선 생관이라고 있습니다. 생관이 있고 아주 뭐 고급 인력이죠. 대우조선은 우리나라 IT 업계에도 큰 기여를 하는 회사인데 또 생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공장 인력이 있죠. 네, 공장. 그래서 보면 현업, 경영관리, IT, AI 이 네 팀이 일하는 겁니다. 네 팀이 일해야 사실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끝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대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IT는 대우정보 시스템, 대우조선 생관, 그 다음에 현장 공장에 계십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정보 시스템, SI 회사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공정관리부, 그 다음에 현장 포장. 이렇게 늘 네 가지 팀이, 네 개의 팀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일을 성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굉장히 큰 교훈은 처음에 딥러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운 좋게. 네. 그런 경험이 좀 있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뒷부분은 이제 AI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10월 달에 대한민국 AI 스타트업 25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1등부터 한번 25등까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상위권이 대부분 본사가 외국에 있어요. 샌드버드, 리드, 베어로보틱스, 비프로 컴퍼니 1, 2, 3, 4등이 다 본사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본투비 글로벌. 지금 20, 30대 CEO들은 일단 중국은 기본으로 알고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중국은 기본으로 알고 그런 세대들이 BTS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이런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 비즈니스에 이 대표들을 다 하나씩 만나서 인터뷰한 게 한 13개,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정이 만난 AI 프론티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현재 이런 AI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아까 지금 제가 미국은 GPT-3, 오픈 AI라는 회사, 테슬라, 웨이모 정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거대 기업이에요. 거대 AI 기업들. 한국은 거대 AI 기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한 분야에 1등을 하는 기업들.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드는 AI 기반의 에듀테크, 샌드버드는 채팅 API, 비프로 컴퍼니는 스포츠 AI 이런 데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리드는 뭐냐면 산타 토익으로 시작했는데요. 토익 시험 문제를 가장 수준에 맞는 걸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토익 시험 문제 실력이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너의 토익 현재 그 점수가 너 지금 시험 보면 몇 점 나오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 2, 3, 4, 5 중에 리드가 하는 건 예상 점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요. 목표 실력 도달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거 괜찮은 목표인가요?
이거 리드가 돈 되는 목표인가요? 돈 되죠? 왜? 토익 점수가 빨리 올라가면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돈이요, 돈. 토익 점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돈을 쓰죠. 그 다음에 아까 AI를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잘못 추첨하면 큰일 납니까? 그거 아니죠. 얘네는요, 늘 어려운 문제만 추첨해요. 그렇잖아요. 실력을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틀릴 만한 시험 문제만 잘 추천하거든요. 짜증나게. 근데 얘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를 추천해야겠죠.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고마워. 좀 시험 가자. 나도 좀 공부 잘하는 애 맞지? 실수를 하는 게 크게 욕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이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문제. 근데 테슬라 뭐라 그래요? 운전해서 손을 떼었어. 운전대에 손을 떼었어.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 사람이라는 게 우리 지금 스마트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운전해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좀 사고가 안 난다 싶으면 그냥 조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리드 같은 회사는 이게 실수를 해도 되는 분야.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그 다음에 돈 되는 분야. 고객이 이걸 빨리 올려야 고객한테 도움이 되니까 고객이 거기다 돈을 쓰죠. 재밌는 거는 고객이 막 이탈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헬스 끊고 뭐 온라인 러닝 끊고 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하면 손해잖아요. 계속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중단하지 않을까? 이것도 또 엄청 하겠죠. 살살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 뷰노라는 회사는 뭐냐면요. 이거 의료 쪽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의 예를 설명드릴게요. 애가 키가 안 크면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갑니다. 이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얘가 뼈 나이가 몇 살인지를 판독을 하는데요. 이게 인간이 하면 30분 걸린대요. 인간이 하면 정확도가 63%, 49%밖에 안 되는데 아산병원이랑 이 뷰노가 아산병원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서 했더니 69.9%로 사람을 이겼어요. 여러분, 전자계산기 여러분보다 계산 잘하죠? 전자계산가 여러분을 대체하지 못하죠. 왜? 그거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뷰노. 의사 선생님이 요거보다는 AI가 잘하는데 의사는 딴 일도 다 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체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부속품이 되는 거죠. 근데 뷰노가 재밌는 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의사한테 줬더니 의사가 더 잘한다라는 식의 결과를 냈어요. 영업을 잘한 거죠. 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의사들은 이거 30분을 쓰는데 이걸 이용해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드는 거죠. 고객이 여기에 가면 병원, 이 엑스레이 찍고 진단받는데 5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도입하면요. 병원이 얼마를 줘야 되냐면 뷰노한테 15,0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5,000원 빼면 35,000원을 버는 거죠. 그 대신에 의사들의 시간 30분을 좀 세이브해 주면서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15,000원 돈 번 걸 어디에 쓰느냐? 영업이익의 절반을 아산병원에 쓰는 거예요. 병원. 데이터를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병원들이 뷰노랑 일하려고 줄을 서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뷰노의 엔진 모델은 이렇게 돌아간다. 병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정확도나 빠른 시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식당 메뉴 같은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빨리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보기에 제일 괜찮은 걸 선택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은 AI를 같이 쓰면서 해요. 플리토는 AI 번역 엔진도 갖고 있고. 플리토 때문에 한 달에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지금. 그리고 플리토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2천만 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언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 플리토에 붙어가지고 차라리 이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왜냐면 화질이 다르니까 네, 그 플리토에서 뭔가 번역 빨리 하면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AI로 번역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요즘 논문을 쓰고 있는데 AI, 구글 번역이나 이런 AI 번역이 생겨서 번역가가 더 돈을 잃었을까요?
저는 더 번다는 걸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플리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번역 시장이 더 커졌대요. 2016년에 구글 번역 엔진이 되고 네이버에 파파고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번역 시장이 더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책을 하나 썼는데 번역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이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럼 번역판을 많이 안 내겠죠. 근데 번역 비용이 만약 200만 원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어 번역판도 내고, 일어 번역판도 중국어 번역판도 낸다. 그럼 어떻게 번역 시장이 더 커진다는. 그래서 이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나오면 오히려 일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화가의 일자리를 없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진예술의 역사라는 책 읽어보면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화가들이 사진사를 변신했어요. 옛날에 화가들이 주로 하는 게 초상화 그리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와서 초상화 그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카메라가 나와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아니라 화가들은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에 열광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내가 이제 이 개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꿔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고객이 왔어요. 오늘은요, 제가 이 기계를 한번 써드릴게요. 사진 찍었습니다. 고객이 싫어했겠습니까? 자기 얼굴 그리러 왔던 사람이 사진 찍어서 주면 더 좋아하지. 그래서 화가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사진관으로 변신한. 그 다음에 또 진짜 예술가로서의 화가들은 뭘로 변신했습니까? 모더니즘 화가. 막 입체파, 피카소 같은, 야수파, 마티스 같은 카메라가 찍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들은 예술로 더 발전시켰고 그 외에 수많은 직업이 나왔죠. 카메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기존의 우리 일이 다 없어진다? 너무 우리 인간 사회의 복잡함을 너무나 잘 모르는 거죠. 자동화 연결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SK가 엔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장안동, 마장동 딜러분들이 막 여의도 사옥 가서 막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K 엔카가 없이는 마장동, 장안동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방문하는 고객들만 상대했는데 이제는 엔카에 그냥 넣어놓으면 수많은 고객들, 사고 파는 고객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 연결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히프로 11도 재밌는데요. 여기 뭐냐면 운동장에 저렇게 카메라 3대를 달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 60분을 영상을 하나면 합쳐가지고 얘가 분석을 합니다. 손흥민이 오늘 몇 번 찼는지, 유효 슈팅이 몇 개인지, 패스 미스는 몇 개인지.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거 AI가 하는데 AI가 다 못해요, 이것도. 그래서 축구 매니아 같이 협력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그 팀에다 주는데요. 처음에 1부 리그 팀에 간 게 아니라 독일의 6부, 7부 리그 팀에 가서 이걸 영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업의 논리가 뭐냐면 We take you to the next level. 너네 위로 올려주시겠다. 그래서 이 사장이 젊은 친구인데 20대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독일 6부 리그 팀에서 들어가서 축구하면서 영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 팀을 4부 리그로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면서 이게 지금 120개국 700개 팀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근데 이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운동장에 한번 달면 딴 카메라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도 다 이 비프로 컴퍼니에 카메라가 달려있대요. 축구장에.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전 세계 축구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한일전 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아마 비프로 컴퍼니를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에 3대0 빵으로 졌잖아요. 일본에서 해서 문제네. 한국에서 쓰는 비프로 컴퍼니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을 하면 일본에다 줄 수 있죠. 여기서. 야, 우리 어차피 한일전 우리가 했는데 일본 너네도 갖다 써. 샘플을 주는 거야. 그 대신 일본 축구협회도 우리 거 쓰려면 쓰든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영업이 되는 거죠. 두 팀 중에 한 팀만 고객사는 나머지 한 팀한테 분석한 걸로 샘플을 던져가지고 계속 소셜미디어 확산되듯이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네요. 슈퍼비는 이런 페트병 같은 걸 집어넣으면 돈을 적립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네, 뭐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인데 좀 시간이 많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어떤 AI 서비스를 보시면 한번 제가 제시한 밸류 엔진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서 과연 이 회사의 목표는 뭐 이게 돈이 되는 AI인지, 여러분들 이제 주식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돈이 되는 AI인지,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윤리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제 경전TV에 보면 뭐 딥러닝 강의라든가 기계학습 강의라든가 이런 AI 관련 강의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조금 해도 될까요? 예. 네?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3시간까지 나겠습니다. 자. 자수킬링에 그 인공지능 적용을 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줄링이요? 네. 대우조선이요? 현대건설 대우조선. 두 가지 다른가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스케줄링은 아니고 플래닝이었고요. 대우조선은 스케줄링인데 핵심이 사실은 뭐였냐면 조선에 보면 그 불락이 한 100톤에서 2, 300톤 하잖아요. 그 불락을 정발이라는 데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 약간 그 공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마치 우리가 그 유리 자르거나 아니면 섬유 옷 자르듯이 공간 배치해야 되는데 주로 핵심 기술이 그 공간을 배치하면서 또 그거를 또 순서를 정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죠.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은 아니었고요. 그건 이제 뭐 서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고 공간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고. 근데 그 당시에도 딥러닝을 쓴 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두 개 앞서가 있는 건데 대우조선에서 캐드 데이터가 나오면 캐드도 이제 처음에 나오는 러프한 캐드 데이터가 나오고 점점 가면 상세해지거든요. 그럼 초기 캐드 데이터 나오면 그 블럭의 길이나 용접, 뭐 취부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조선에.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맨아웃 계산하는 거. 그거를 대우조선은 그동안 그 포뮬라, 그래서 공식이 있었는데요. 공식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뭐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요즘 그 APS 같은 데 들어가는 APS, 그 플레이밍 APS? 그런 시스템. 잘 모릅니다. 네. APS. 예. 그럼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적용 사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 91년부터 한 98, 9년까지 계속 스케줄링 쪽 AI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96년에 포드하고 갔던 그 카네기 멜론 대학도 세계에서 제일 그런 스케줄링 AI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과는 좀 다르고요. 이제 AI에서 얘기하는 뭐 서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사실은 요즘 딥러닝이 유행인데 굉장히 넓은 분야죠. 넓은 분야고 그 중에 여러 방법론이 있고 이제 딥러닝은 사실 일부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스케줄링 분야에 뭐 이제 계속 그런 연구를 되어왔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하를 최적화하는데, 예? 부하를 예. 최적화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 포뮬라가 아니라 어떤 그 딥러닝을 돌려서 나오는 그 예측 함수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인데요? 그 생산 분야요? 우리가 뭐 셔츠 팩토리죠. 그 팩토리인데 예. 그 안에서 아까 뭐 조선이냐? 자동차 쪽. 예? 자동차 쪽.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달리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실제 저희들 이제 디자인 회사인데요. 예.
이제 제품을 디자인, 그래픽 쪽으로는 최근에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 예, 뭐 로고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AI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예. 산업 디자인? 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 안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가지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반영을 하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려면 어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지. 예, 지금 달리가 저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그 디자인 AI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안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질문들이 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하는 AI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 분야가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꽤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제품 디자인은 그 물건 간의 그 뭐 부품 그런 건 좀 약한데 그 부품 간의 어떠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좀 이런 게 다 비슷한 얘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저는 뭐 그쪽을 잘 알지는 못하고요. 특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아까 달리만 해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많이 이제 강의할 때 좀 소개했던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로고를 뭐 만드시고 싶을 때 회사명 어떻게 돼요? 예, 아트 힌지, 아트 힌지, 힌지요? 힌지, 힌지요? 힌지, 힌지요? 예, 이겁니까? 아니, 힌지요? 예, 이거 예, 예. 회사에 슬로건이 있어요? 인간을 위한 편리한 제품. 편리한 제품? 그럼 이 비비비라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디자인 회사인데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타로 할까요? 예, 스포츠적으로 하시면. 스포츠를? 밑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여기, 아스라지. 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누르면, 그냥 빨리 하세요. 뭘 선호하세요, 여기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예, 메뉴에 적가. 이거 할까요? 예. 요즘 이렇게 뭐, 초안을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디자인 초안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이런, 이 정도보다 더 나가야 되니까, 부품과 부품과의 관계나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이런 이제 초안을 만들면서 얘 어떤 제약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식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겠죠. 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일단은 그 프로덕트 디자인, AI를 활용한 뭐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뭐 AI를 활용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런 걸 키워드 하시면 어떤 뭐 논문들이 있었고 요즘 어떤 솔루션이 있고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다 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이.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나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시죠.
뭐한 2시간 동안 우리 이규택 교수님께서 연락을 묵혔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놈들은 진짜 그 굉장히 많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AI 퍼스트라니까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또 같이 진출하고 선도자를 되었습니다. 강예순의 이 교수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블록 비트코인 말씀하셨는데 실은 4년 전에 우리 학생이 비트코인까지 논문을 적은 학생인데 그때 교수님을 해야 된다고 아까 하지 마라 자기다 했는데 그때 가슴 좀 대박 났을 텐데 역시 정확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못 벌려야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의는 여러분 좋아할 한주입니다.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강의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연구 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 원장하시는 임명환 부장님 계시고 주제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 경제, 개념 활용, 중복화, 백화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원래 애들이의 전문위원이신데 그날 같이 애들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블록체인 기술 본부장 김재욱 본부장이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돈은 잘 모르시는 거니까 믿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 주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 기념사진. 맞다. 잠깐 우리 기념사진. 마지막 인증샷. 교수님 시켰습니다.